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5월 6일 수요일 저녁 정보부의 생방송 오늘입니다. 논란이 심했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정부가 기어코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군요. 조사 대상이 돼야 할 공무원들을 조사의 주체가 되게 하고 상임위원들이 행사해야 할 권한들을 행정부 파견 공무원인 행정지원실장이 행사하게 한 시행령. 이런 시행령을 유가족과 특별조사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행 처리했다는 것은 결국 이 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의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측은 즉각 이에 반발하며 특조위의 독자적인 시행령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성사 여부는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정치권에 묻습니다. 애초부터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이었던 새누리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유민희 아빠 김영호 씨 단식 때 동조 단식까지 했던 새정치연합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특별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과연 야당은 뭘 하고 있었냐는 거지요. 오늘날 나라가 이렇게 방향 없이 굴러가는 데에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정봉구의 생방송 오늘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세월호 추모 집회와 노동절 집회에서 합성 캡사이신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맞은 뒤 장시간 고통을 겪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의 자의적인 최루액 물대포 사용을 막아달라는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다는데요. 이 소송을 대리하기로 한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경찰이 요새 세월호 추모 집회 또 노동절 여기에서 이제 그 강경 진압 논란이 계속되는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차벽 가지고 논란이 되더니 이번에는 그 아주 독성이 강한 그 캡사이신을 탄 그 최루액을 분사해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직접 그 집회에 참가했던 분들이 헌법 소원을 내기로 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일반 시민 두 분하고요. 그다음에 네. 세월호 참사 때 그 생존해서 돌아온 학생의 아버님입니다. 장동원 씨 이렇게 해서 네. 세 분이 네. 이 물대포 최루액 섞은 물대포 사용이 위헌적이다. 그런 것을 확인해달라라는 의미의 헌법 소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 자체가 그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맞고 많이 저 피해를 입으셨었나요? 예, 그 일반 시민 두 분 중에 한 분은요, 그 팔하고 다리 쪽에 붉은색 수포가 다량으로 생기는 증상을 앓으셨었고요. 다른 한 분은 그날 이제 구토와 어지럼증,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응급차를 타고 인근에 있는 병원에 호송되어서 진료를 받고 나오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두 분 다 이제 좀 많이 다치신 거고요. 장동원 씨 같은 경우도 얼굴에 이제 직사를 당한 경우인데 그때 이제 체류액 섞인 물을 많이 마신 거죠. 그래서 목 상태가 계속 안 좋은 그런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그 최루액 섞인 물대포를 맞은 사진 기자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살갗이 아주 타는 것 같이 통증이 심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요. 근데 그 서울지방경찰청 담당자 얘기는 이게 경찰 내부 지침과 규정에 따라서 희석해서 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 전문가들은 여기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헌법 소원을 낸 건데요. 경찰이 갖고 있는 내부 지침은 그냥 적정한 농도로 써라라는 말만 있지 어떤 체류제를 써라라든지 또는 어떤 체류제를 쓸 때는 어떤 농도로 쓰라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 책임자들이 그때그때 이제 상황을 판단해서 자신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체류제를 선택한 다음에 자신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농도로 희석해서 이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걸 뭐, 그 경찰이 시위 대응할 때 어떤 매뉴얼이나 뭐 규정 지침 일체 이런 게 없이 현장 책임자의 판단 하에 지금 쓰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경찰이 어떤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약품에 대한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모든 판단을 이 경찰들에게 맡겨놓게 될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약품을 또 굉장히 위험한 농도로 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막아달라라는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좀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2008년과 2012년에 그 물대포의 구체적인 그 사용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라고 권고했는데 이후에 전혀 후속 조치가 없었나 보죠? 그렇습니다. 2008년도하고 2012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거듭 물대포를 쓸 때 지켜야 될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법과 시행령에 좀 기준을 넣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이제 구체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체류액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그럼 이번에 박 변호사님이 대리하기로 한 이 헌법소원은 물대포 사용 자체를 위헌이라고 지금 제소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런 약품을 쓰는 경우가 문제라고 지금 제기하신 건가요? 이번에 제기한 헌법소원의 핵심은 그 물대포 사용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체류액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사용 요건, 사용할 수 있는 체류제의 종류, 사용할 수 있는 체류제의 양 이런 것들을 최소한 법령에 좀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자의적인 판단을 막고 남용을 막을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헌법소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물대포 사용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은 지난해에도 한번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1년에 아마 제기가 돼서 2014년에 이제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것도 제가 한 건데 제가 내리려는데 작년에 이제 결정이 나온 건 확실한데 제기한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한번 제기가 됐었는데 각하가 나왔습니다. 각하라는 건 이제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종료를 시키겠다라는 결정이 각하입니다. 그러니까 물대포 사용은 이미 이제 끝난 일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심의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게 헌재의 판단이었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종료된 물대포 사용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인데다가 그런 식으로 물대포를 경찰이 또 쓰겠냐. 반복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 굳이 우리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그 종료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물대포 사용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결정이 있었을 때 많은 법조인들이 굉장히 경찰을 신뢰하거나 아니면 집회 현장의 상황을 모르는 재판관들이 결정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 물대포 사용은 있어 왔고 특히 이제 법률의 규정이 위배되거나 또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물대포 사용이 있어 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달리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담아서 헌법소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지금 이 헌법소원과 별개로 말이죠. 그 집회 현장에서 활동한 그 민변 소속 변호사들 일부가 그 집회 현장에서 수거한 그 체류액의 성분 분석을 그 전문기관에 의뢰했다고 들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소요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박 변호사님 연결된 김에 말이죠. 오늘 그 유가족들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반대하던 정부의 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별도로 특조위가 시행령을 제출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박주민 변호사께서는 오늘 이런 사태 진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특조위의 입장하고 비슷합니다. 사실 이번에 있었던 그 시행령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특조위의 원활한 활동 그리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시행령에 대해서 아직 뭐
대통령의 최종적인 재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대통령께서 뭐 좀 스스로 이것을 좀 철회하고 원래 특조위원회가 올렸던 안을 좀 수용하는 그런 어떤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게 뭐 되겠습니까? 저 이석태 위원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면서 광화문 농성을 해도 뭐 청와대에서 어떤 사인도 안 보내주고 맞습니다. 있는데 말이죠. 예. 그 특조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닌가요? 예,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입니다. 예,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방문하려고 했더니 경찰에 가로막혀서 한 4시간 이상 길바닥에 앉아 있었죠. 참, 예. 이 나라가 지금 어째 이렇습니다. 네, 박주민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네, 경찰이 집회에서 과도한 추루액을 물에 타서 이걸 물대포로 무차별로 쏴서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물대포의 이런 그 무분별한 추루액 사용이 과연 헌법에 적합한지 일부 시민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 소송을 대리하는 박주민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현장 리포트, 오늘도 박현정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네, 혹시 박사님 감정노동자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요새 이게 이제 몇 년째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네, 아무래도. 항공사 스튜어디스에서 그래서 뭐 다산 콜센터 상담원들. 아무래도 이제 직접 고객들을 응대하는 그런 직업 종사자들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뭐 스튜어디스, 전화 상담원, 뭐 마트에서 계산해 주신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딱히 정해진 규범이나 이제 그런 틀이 있는 건 아닌데요. 타인의 감정 이제 맞추기 위해서 아무래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많이 받으시겠죠. 그래서 뭐 감정 노동자들 한 10명 중에 서너 명꼴로 한 우울증을 앓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일명 감정 노동자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좀 어떨 때가 힘드신지 그리고 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속상한지 한번 들어보시죠. 막 좀 심한 건 아닌데 그냥 옷 막 이쁘다 이러면서 다 입어보고 막 사이즈 안 맞다고 막 창고에서 가져다주고 이러는데 결국 너무 비싸요 이러고 나가거나 막 그런 때 분명히 안 되는 건데도 해달라고 우기는 손님도 계시고 설명을 해도 안 되는 손님도 계시고 또 하루 한 번 보고 안 볼 손님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오시는 분들이시니까 그냥 이해를 하시게끔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알아듣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 그래요. 뭐 주민들이 한마디로 너무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 자기들이 이제 뭐냐 하냐면 이제 아파트 이제 하나 관리비 내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사장이라는 그런 주권을 해가지고 너무 여기 관리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대다수 좀 있긴 있더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짜증도 나고 그렇죠. 그냥 무턱대고 규정이 어긋나는 거를 요구할 때 이럴 때 많이 좀 그렇죠.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그러니까 사은품이나 이런 거 나갈 때 그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서 나가는 건데 그 이상 그리고 안 된다고 얘기하면 이제 욕하거나 이런 고객들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엊그저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참치에서 시식하는데 어떤 남자 고객이 치마를 입고 가랭이 벌리고 하면 더 잘 될 텐데 그런 말을 하고 간 고객이 있어갖고 그 언니가 울었어. 진짜 이런 성희롱 발언까지 다 당하면서 이거 근무를 해야 돼요. 지금 쭉 들어보니까 뭐 아파트 경비 일하시는 분, 백화점 옷 코너, 또 뭐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야, 이 고객이 왕이래지만 갑질도 이런 갑질들을 그래서 하나요? 좀 많이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심하게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저 스스로도 좀 놀라긴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지속적인 성희롱이나 욕설, 폭행, 아무래도 근무 환경 때문에 우울증을 앓게 된 KTX 여승무원이 산업재해 인정을 또 처음으로 받기도 했대요. 아, 지금 난 방송 진행하면서도 아까 어떤 공익요원이란 놈, 이 놈이란 말씀은 안 되겠지만 그런 성희롱 발언하는 놈들 그거 가만 놔둬도 되나 그거? 막 열받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그냥 편하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하셔서 더 상처를 받기도 하신대요. 네, 그래서 현행 법령상으로는 이렇게 뭐 업무상 생긴 정신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는 건 외상후 스트레스밖에 규정하고 있질 않아서요. 뭐 이런 우울증이나 적응장애라든지 아니면 뭐 수면장애, 밤에 잠을 못 이루신다거나 그런 실제로 그런 근로자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산재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했던 600여 건을 전부 조사를 해서요. 앞으로 감정 노동자들이 이제 좀 폭넓게 혜택을 받게 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개 보면 이제 여성들이 많잖아요. 네, 제가 오늘 만나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특히 많으시죠. 이제 그분들이 그 성희롱 이런 데도 노출되는 것 같은데 그제로 보니까 뭐 톨게이트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이제 다산 콜센터 같이 이제 전화 응대하는 업종 이런데 그 성희롱이 많죠. 그 다산 콜센터 같은 경우에 그 성희롱하는 민원인을 별도 경고 없이 바로 검찰에 고소하는 그 뭐라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런 보호하는 움직임도 확산이 되는데 아무래도 직접 얼굴을 보고 응대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서도 공격받는 경우가 많으시대요. 아무데 뭐 심심해서 전화하셔가지고 막 그렇게 특히 뭐 밤 늦은 시간에나 그러시게 많으시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산재로 인정이 된다면 신청을 어떻게 산업재해 신청을 하실 건지 아니면 안 하신다면 어떤 이유 때문이신지 한번 들어보시죠. 나라에서 뭐 해준다면 우리야 뭐 나이 먹어서 뭐 그런 거 해준다면 뭐 당연히 뭐 저거에도 뭐 우리에게 뭐 큰 손해는 없겠죠 뭐 그건 어떤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로 이따 해도 별로 받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도 이걸 못하면 다른 직장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때 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런 이제 그 정신적 스트레스를 굳이 용어로 표현하면 이게 정신질환으로밖에 그 용어 분류이 자체로 안 조금 되는군요. 거부감이 좀 들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정신질환 이런 거를 이렇게 명문화하면 좀 보호받는 사람들도 좀 약간 거부감을 할 수 불이익이 있죠.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낙인 효과도 걱정하셨는데요. 제가 이 기사 이제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이제 보니까 어떠한 네티즌은 오히려 그 낙인 효과 때문에 앞으로 뭐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취업, 결혼, 보험 뭐 다 못할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염려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감정 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은 한 대략 800만 명에서 90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생각보다 많은 숫자죠.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취업이 어려우다 보니까 조금 그나마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이제 좀 아무래도 쉽게 이제 일을 시작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감정 노동자 근로자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사회든 아니면 뭐 같이 일하는 종사자든 아니면 뭐 주민이든 한번 당부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는 이제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이제 원치 않게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풀 곳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 뭐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또 풀 수 있으면은 그런 방법도 좋은 거죠. 편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근무하고 그래요. 그래야지 사실 본인 스스로가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한마디로 직업을 한다는 게 참 힘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 오래 못 가. 그걸 감안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 이게 서비스 저건데 봉사한다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지 너무 과하게 해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조금 이해하고 주민들한테 저거 하면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해야지 뭐 딴 거 있겠어요. 네, 요새 참 갑질 논란 많이 얘기되는데 이분들 이렇게 남한테 갑질하는 분들 아파트 경비한테 모질게 하시는 분 자기도 또 어디 가면 그 의뢰 입장이 될 때가 많은데 서로 조금 자기 입장을 잠깐 바꿔서 생각해 주면 남한테 이렇게 모질게 안 하고 우리 사회가 좀
좀 나아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엔 그래서 뭐 백화점에도 어딘 가면 그렇게 문구가 붙여져 있어요. 내 가족일 수 있다고 그 앞에 서 계시는 직원분이 그 말씀대로 조금 인격적으로 좀 더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한 상담사가 인터뷰한 거를 보니까요. 자기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는데 또 오히려 내가 직업이 상담사라고 하면 주변에서 되게 안쓰럽게 보면서 야, 너 힘들겠다 막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대요. 그래서 상담사가 불쌍하다는 여론몰이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좀 올바른 인식과 또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예, 박현정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렵고 딱딱한 경제 이야기보다는 우리들 생활과 관련된 경제 이야기 들려주는 시간이죠. 에듀머니 재윤경 대표 오늘도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 이제 주로 이제 빚 갚는 얘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그 대부업체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대부업체가 과도한 그 TV 광고하는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마침 그 국회에서 이런 과도한 TV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그러던데. 네네. 그 지은경 선생 같은 분이 많이 뛰셔서 그런 건가요? 일단 이번에 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고요. 아하, 예. 2년 전에 저희가 몇 개 시민단체랑 같이 그 대부업 광고 금지 운동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 새정년의 이하경 의원실을 통해서 법안을 발의를 했었고요. 근데 이미 그때 그 심재철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심재철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그 청소년 시간대 예, 광고를 금지하는 그것도 이제 대부업 대출만 한정하는 그런 법안이었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하경 의원실 통해서 법안을 제출한 거는 뭐 야당 쪽에서도 좀 논란이 있긴 있었어요. 사실 새정년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논리적 정합성을 가끔 과도하게 따지다가 되게 이도저도 아닌 그런 엉거주춤한 그 입장을 취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업 대출뿐만이 아니라 대출 광고 자체가 문제다. 그 화면 속에서 돈다발이 날아다니는 것이 그 자체가 이제 사람들한테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 화면에 화폐가 등장하지 않도록 하거나 대출 광고 전반 그래서 저축은행뿐만이 아니라 그 대부업 대출 뭐 이런 걸 다 금지하자 카드론까지 이런 법안을 제출을 하면서 근데 이제 야당 내에서 하도 의견이 분분해가지고요. 뭐 과도한 규제라는 등 뭐 그래서 약간 뭐 좀 우클릭도 아니고 좌클릭도 아니고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금 모델로 했던 게 대부업 대출은 담배 광고처럼 전면 금지.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그 금융권의 대출 광고는 그 청소년 시간대 금지.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은행권 통상 우리가 말하는 은행들의 광고 금융권 대출은 청소년 시간대만 하고 이제 소위 대부업 대부업이 뭐 등록된 사채죠. 그건 전면 금지하자는 게 이제 새정치연합 이하경 의원 아니었는데 그건 결국 이제 상임위원회를 통과 못한 상임위에서 이하경 의원님 자체도 별로 적극적이지 않고요. 뭐 새정년 의원들의 그 민생 관련한 경제 관련한 정책을 보면. 뭐 최근에 뭐 경쟁력 있는 그 능력 있는 그 경제 정당이 됐다 그러는데 사실 그러기엔 너무 멀었고요. 왜냐하면 삼성이나 대기업 혹은 경제 담론 아니면 아무도 취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시급한 어떤 대부업 개정안도 정부가 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새정년에서 적극적이질 않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진짜 너무 추상적인 담론 중심의 이 80년대 운동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에서 서민들이 그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고통받고 있는지를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뭐 새누리당은 좀 우리가 그 참 나쁜 쪽으로 그 정책 기반을 많이 해서 비판을 하지만 새정년은 보면 비현실적이다라는 그래서 무능하다 이런 생각이 이게 많습니다. 이제 정치권 성토로 갔는데 그래서 이번에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그
TV 규제 광고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심재철 의원 아니고요. 그러니까 새정년 의원들한테 저희가 이제 답답한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법안을 마지못해 내긴 냈는데 같이 캠페인도 했고 굉장히 그때 여론에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도 좀 하고 그렇게 그 신문사랑 같이 기획도 좀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좀 법안도 내시고 하더니 이후에 전혀 챙기질 않는 거죠. 의지가 없었다. 네, 전혀 챙기질 않고 자기 법안인데도 뭐 적극적으로 상임위에 이 의제를 삼지를 않는 거고 간사 역할을 하신 모 의원님도 전혀 뭐 관심도 없어 보이는 듯한 태도였는데 심재철 의원은 오히려 어쨌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정무위에 상정이 됐고 뭐 야당 입장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무위를 통과했죠. 근데 이번에 정무위를 통과한 안이라는 게 심재철 의원 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저 청소년들 시간대에만 대부업 대출만 규제하는 거, 은행권 이런 건 아니고. 그럼 애초에 재윤경 대표나 시민 사회 사람들이 요구했던 안은 어떤 거였습니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하경 의원실 안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그러니까 화면 속에서 대부업 대출과 그다음에 일반적인 저축은행 카드론.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 나와서 나는 60개월 동안 천천히 나눠갚는다 뭐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떠들고 그건 창피한 얘기잖아요. 그럼 내용까지 다 규제를 하자는 거예요? 아니요. 아예 못하게 하자. 아예? 은행권이든 뭐 대부업체건 대출 광고는 못하게 하자. 그러나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은 대부업체 광고만 그것도 이제 일정한 시간대에 하자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 대해서 대부업체는 당연히 반발하겠네요. 대부업체에서는 뭐 그 대부업 대출이 청소년 유해 상품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는 전면 금지를 원했지만 청소년 시간대 그 규제라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불명예스러울 수 있죠. 청소년에게 유해하니 금지한다. 뭐 이렇게 사실은 법안이 국민들에게 취지가 그렇게 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업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가장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시간이 이 안에 따르면 평일에는 오전 7시에서 9시대 오후 1시에서 10시까지. 밤 10시까지. 주말 공휴일은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이 사이에 이제 대부업체는 지배 관계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대부업체가 우린 유해 상품이 아니다. 알코올과 담배와는 다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좀 재밌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대출 광고를 보면서 건전한 신용이 뭔지를 판단할 문제지 광고를 못하게 할 문제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광고를 어떻게 판단을 해요? 저도 대부업체 광고 보면 괜히 돈 쓸 일 없는데도 뭐 돈 300만 원 공짜로 누가 준다는 것 같아서 괜히 혹하게 되는 그런 게 있던데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되게 코믹한 입장이신 거죠. 그래서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죠. 아이들에게 대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광고를 보면서 학습시켜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건 동의가 이제 어렵죠. 대부업체에서는 재윤경 대표를 되게 눈에 가시처럼 보겠어요. 뭐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요? 일반적인 그 매입 채권 추심 업체 하는 대부업체들하고는 교류도 좀 하고요. 뭐 약간 그 지자체의 눈치를 보면서 교류하는 건 좀 있는데 저희가 지자체의 그런 센터들을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요. 이제 일단 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면 뭐 이제 본회의가 남았지만 뭐 법사위가 남았습니다. 이제 법사위에서 또 최종 그 대부업체는 이제 최대한 로비를 하겠군요. 또. 엄청나게 로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종편이 대부업 광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어제 이제 이 새정년의 을지로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가장 좀 현장에서 많이 뛰고 계신 의원님들이시죠. 그래서 그 을지로위원회랑 같이 그 CJ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 이전부터 제가 CJ 쪽에는 제안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케이블 그 TV에 거의 80% 정도의 채널을 갖고 있어요. CJ가? 네네. 예. 그래서 CJ가 안 하겠다고 하면 대부업 광고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종편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저급한 광고는 저급한 방송이 한다 이렇게. 예. 지금 사실 이 지금 대부업 광고 통계를 보니까 38개 케이블 채널에서 하루 평균 1,050여 건이 나온다는데 저희가 그냥 느낌으로 보면 케이블 TV 광고라는 게 보험 아니면 전부 대부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면 상조. 상조. 요새는 또 상조. 다 돈이죠. 그러니까. 예, 다 돈입니다. 자, 이 대부업체 지금 이제 TV 광고 금지하는 문제도 쟁점이지만요. 또 하나 지금 쟁점이 그 올해 말로 끝나는 그 대부업 상한금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연 34.9%를 25%로 내리는 지금 개정안이 마련돼 있다면서요? 그거는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했는데 별로 이렇게 논의조차 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통과 가능성은 지금 그렇게 크지 않다. 예, 별로. 그러니까 정부안은 34.9% 그대로 유지고요. 정부가 이제 그 대부업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 저희는 이제 이자율 문제는 좀 다른 각도로 좀 접근하고 있고 일단 우선 이제 등록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부업체 등록. 대부업체가 이제 자본금 요건도 없고 사무실 요건도 없고 여러 가지 사실은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매우 그러니까 지금 허가제가 아니라 그냥 신고제인가요? 등록입니다. 등록. 그러니까 신고하면 특별한 심사 맞습니다. 없이 그냥 그냥 10만 원 등록비 내면 되는. 그래서 뭐 자본금이라든가 이 사무 소재지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도 되게 엄격하게 따지고 비영리 법인도 따지는데 좋은 일 하겠다는데도 그렇게 이 심사를 하면서 대부분 오히려 등록 여건이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시장에서 전대 하나만 차고 있어도 그냥 대부업 등록이 되는 구청 거죠. 가서 나 이거 합니다. 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를 잘하면 다행이지만 구청에서 사실은 그 많은 대부업체를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관리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리고 대부업도 또 종류가 너무 많고요.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입 추심 업체라 그래서 그 아예 부실채권만 사서 추심만 하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또 회사도 있고 전당포도 있고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규모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그 여러 지자체 2개 이상의 그 시도에 그 근거지를 두고 있는 업체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세분화해서 정부안은 자본금 요건이라든가 그런 관리감독 권한 이런 것들을 좀 개정하는 내용을 이미 제가 알기로는 국무회의 통과했고 정부안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안이 일단 우선 좀 적극적으로 통과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선 지금 저 국회에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낸 안이 25%를 상한금리로 정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무위 소속 의원님도 아니고요. 전순옥 의원님이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의외였는데 그럼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는 안은 상한 금리는 별 변동이 없고요. 등록 여건만 강화하는 등록 여건하고 관리 감독. 이런.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새 그 한은의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졌는데 대부업체가 여전히 35% 가까운 금리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 금리를 낮출 필요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고요. 금융기관의 그 금리는 이자제한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자제한법의 예외가 금융기관 전체거든요. 그래서 대부업법은 그 한마디로 사채를 등록시켜서 양성하겠다는 취지였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단계적으로 이자제한법으로 통일을 하되 그 전에 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등록된 대부업체에 한해서 뭐 한 30% 정도로 금리를 낮추는 것으로 하고 지금 대부업법 이자율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금융기관 전체에 적용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거를 이자제한법으로 통일하자. 현재 이자제한법이 25%입니다. 그런 이제 법 체계상의 모순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뤘습니다. 어느 법에는 25%로 돼 있고 그런데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실현 가능성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대부업체에서는 이자율을 뭐 이렇게 낮추자 이게 공론화되는 것 자체를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업체 반응을 보면 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오히려 불법 사고무용이
활개를 칠 수 있다. 이런 반론을 내세요. 근데 대법은 그런 걱정하시지 말라는 게 저희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사채는 사실은 이게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단속을 할 문제지. 예, 불법 사채 뭐 시장 파악도 안 되는데 맨날 그걸 핑계로 이렇게 대법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는 할 이유가 없고 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내놔야 될 거에 대해서 무슨 업체가 그렇게 이렇게 말이 이렇게 많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채는 걱정하지 마라. 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 대부업체들 이렇게 보면요, 이름이나 이런 거 보면 외국계 돈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많지 않은가요? 지금 일본계가 다수를 이루고 있죠. 사나머니도 그렇고요. 예, 러시안 캐시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제일교포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제일교포지만 코리언이다. 그래서 그룹 이름이 OK 저축은행인데 저는 처음에 그 모든 대출에 대해서 OK 주겠다는 건가 했더니 오리지널 코리안이라고. 네. 아니 그럼 이런 대부업 거의 이제 뭐 사채업이 조금 법 발전한 건데요. 이런 거에 외국 자본은 무차별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시장이 완전히 열려 있나요? 뭐 대법이라는 게 등록만 하면 되고요. 자본금 여건도 없으니까. 뭐 예, 전혀 상관없고요. 오히려 뭐 한간에는 그 자본금의 흐름도 이렇게 파악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다 뭐 옛날에 무슨 뭐 야쿠자 자금이 들어오느니 뭐 이런 얘기도 한간에서 그거는 상당히 개연성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본의 그 이자율이 낮춰지면서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부당이득 그러니까 이 법정 초과금리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대규모 소송전을 해가지고 대법체들이 많이 망했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건너오신 거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 일본계 대부업체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토마토 저축은행을 인수한 이름이 SIB인가? 예, SBI인가? 예, 거기를 만났어요, 저축은행.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거기도 일본 자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 자금이 대부업체에서 저축은행 인수까지 나서고 있어서 그게 굉장히 좀 우려되는 대목이고요. 그 저축은행의 건전화를 위해서 금융이나 금감원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냥 이렇게 그런 이렇게 일본계 자금에 떠넘기듯이 해서 많은 또 서민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돈놀이 혈안이 돼 있는 그런 대출 공급자에게 먹잇감이 되도록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진짜 뭐 돈이 관련되는 거는 그 참 미로 같을 것 같아요. 그 돈의 원천이 어딘지를 만약에 추적해 본다면 온갖 진짜 때와 더러운 게 많이 묻어 있는 그런 걸 텐데. 근데 그 광고 관련해서 그 CJ 얘기만 조금 더 덧붙이면요. CJ를 만났고요. 그 CJ 쪽에서 광고를 이제 전면적으로 좀 안 해주겠다라는 클린 광고 뭐 이런 협약을 우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왜냐하면 뭐 한마디로 미생 보다가 아니면 응답하라 1994 보다가 갑자기 대부업 대출 튀어나오는 게 다들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서도 고민이 좀 있었고 그게 또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CJ 같은 뭐 글로벌 문화 기업을 그 추구한다는 기업에서 이런 대출 광고를 하는 건 좀 이렇게 너무 촌스럽지 않냐. 이제 뭐 이런 문제 지적도 저희 쪽에서는 했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 CJ 쪽에서 좀 이렇게 이런 대출 광고를 전면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많이 떠들어주고 나는 미생보다 대출 광고 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불편한 얘기를 해주면 결국 남는 건 종편만 광고를 하게 된다. 과거에 이제 저도 국회에 있을 때 경험을 돌이켜 보면 어떤 게 이제 사회적인 제도로 완전히 안착되려면 이제 성숙한 시민의식이 같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선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법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딱 바꾸는 게 제일 좀 빨랐다는 느낌이 와요. 근데 그러니까 그 법이 왜 우려가 되냐면요. 지금 로비를 하면서 아시겠지만 김진모 의원님이 법사에 계시는데
굉장히 황당한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담배 관련해서 담배값 인상하고 담배 표지에다가 그 혐오 그림을 넣기로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법사위에서 그 법안을 부결시켰어요. 그러니까 결국 상임위를 통과한 게 법사위에서 안 된 거예요. 뭐 법사위 문제는 또 아주 오래된 문제니까. 예. 근데 김진모 의원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되게 황당한 논리인데. 김진모는 없고 김진X. 예. 예. 뭐라고 하시냐면 예. 그 흡연자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예, 혐오 그림을 넣는 걸 반대한다. 아니 그 흡연자의 행복 추구권을 추구할 거면 왜 담배값을 올렸는지. 네. 무슨 그 사람들이 논리를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영험으로 보면. 그러니까 로비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런 개연성이 있다. 네. 얘기라고. 자, 이제 우리가 대보험 얘기 오래 한 것도 아까 또 돈이 더럽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도 사람들이 돈에 목을 매잖아요. 근데 안 쓰면 그만큼 이제 덜 목맬 텐데 우리 사회 구조가 다 돈 쓰라고 뭐 텔레비전을 켜건 뭐라면 주변에서 다 돈 쓰라고 충동질을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정말 지혜로운 소비 어떻게 돈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지 얘기. 사실 소비 얘기도 굉장히 긴데 우선 중요한 거는 예, 돈에 대한 그 박탈감부터 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다 생각하는 게 오히려 불필요한 소비를 더 늘리는 이런 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모순을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금 가계부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좀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근데 뭐 그런 얘기는 듣긴 좋은 얘기지만 별로 와닿진 않고 그 돈이 없다 실제로 없다고 느끼는데 그리고 실제로 없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없어서가 아니고요. 진짜 없다라는 얘기가 입에 붙어 있어요. 네, 그리고 없다 하면서 사실은 대형마트 가고 없다 하면서 외식하고 없다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그냥 남아 돌게 버리고 냉장고는 가득 차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없다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그렇게 비합리적인 소비들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뭐 어차피 집 살 가능성이 없으니까 차라도 삐까번쩍하게 번쩍한 거 사고 뭐 차 없으니까 뭐 그냥 딴 데다가 뭐 먹는 데다가 아니 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차라리 차라리 예를 들면 선택적으로 뭔가 본인이 즐거운 소비를 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하고 즐거우면 돼요. 그걸 만족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 하나에 굉장히 집중하면 됩니다. 근데 뭐냐면 돈을 쓰면서 끊임없이 돈 없다, 나는 돈을 못 쓴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못 한다 그러면서 계속 돈을 써요. 그러면서 쓰면서 뭐냐면 쓴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또 충동 소비를 합니다. 그럼 만족할 만한 소비는 어떻게 하는 게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죠. 요즘에 카드 광고 중에 삼성카드인가? 예, 생각하지 말고 소비하라고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무 생각도 하기 싫다. 왜냐 카드가 있으니까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진짜 불행해지고요. 그럼 카드 쓸 때마다 생각을 하라는 말씀인가요? 돈을 쓸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게 불편한 게 아니고 그게 즐거운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많은 그 주부들은 시장에 가서 이렇게 살 때 몇 번은 생각해 보게 되지 않아요? 또 이것과 저 우유 하나를 두고도 어떤 게 더 가격만 생각하죠. 자신이 원하는지 필요한 건지 냉장고 속에 지금 남아둔 우유가 있는지는 생각을 요즘은 잘 안 합니다. 가격은 생각 많이 해요. 예, 더 싼 게 없는지. 네, 사실은 저렴한 걸 사는 게 절약도 아니고요. 네. 그 살아보니까 싸고 좋은 건 없다는 걸 어느 나이 땐 건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 옛날에 아주 과격하게 신용카드 잘라버려라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말은 시원하지만 조금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전 신용카드 없이 살고 있고요. 제 주변에 대부분 우리 뭐 직원들 다 신용카드 없고요. 신용카드 없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네. 요새 글쎄 이제 벌써 여러 해 전에 앞으로는 지폐 대신에 플라스틱 돈을 갖고 다닐 거다 이런 얘기가 오래전에 예고가 나왔을 때 그 상상이 안 가는데 요새는 사실 우리 지갑에 현금 갖고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뭐 저도 체크카드는 씁니다. 근데 이제 체크카드랑 현금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어쨌든 후불 결제를 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사실 신용카드 없이 생활이 안 된다고 여길 만큼 광고가 엄청나게 우리한테 학습을 시킨 거죠. 세뇌를 시킨 거고요. 근데 사실은요, 신용카드 없이 사는 게 훨씬 편리하고요. 근데 신용카드만 안 써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나요? 혹시? 엄청나게 높죠. 네,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이미 다 증명이 됐고요. 신용카드 없이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전 세계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예,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들은 신용카드 결제 안 되는 데가 더 많고요. 그러니까 CNN 기자가 와서 놀래서 한 얘기가 여기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택시에도 설치돼 있더라 그러면서 놀래고 사실 뭐 그러니까 택시도 외상으로 타는 민족이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지갑에 돈이 얼마 남아 있는가를 생각해서 소비를 조절하잖아요. 네네네. 뭐 택시 탈 것도 주머니에 돈 없으면 버스를 탄다든가. 네. 근데 일단은 카드로 긁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카드만 줄여도 소비를 훨씬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되게 길어요.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불행하다기보다 좀 폼이 안 나지 않나. 신용카드 결제 쫓기는 게 가장 폼 안 나는 거죠. 네, 가장 구질구질한 거죠. 네. 매달 청구서 받아 들고서 그렇죠. 이제 고민하는 네. 그 모습이 더 폼이 안 나는 네, 거다. 완전 월급 노예됐잖아요. 네. 돈으로부터 이건 아마 몇천 년 인류 역사에 계속된 고민일 것 같아요. 어떻게 돈으로부터 좀 초연할 수 있을까 하는 거. 자, 이 재윤경 대표로부터 그동안에 여러 팁을 들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실천일 것 같습니다. 한 신용카드 한 일주일이나 얼마 기간을 정해놓고라도 신용카드 한번 안 써보기. 그렇게 해서 자기 삶에 뭐가 달라지나 이런 것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여튼 그 얘기는 길게 좀 다뤄봐야 돼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재윤경 대표와 함께한 재윤경의 경제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책 읽어주는 라디오 이번 주는 재난을 문학작품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이찬규 교수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 함께 읽어보셨는데요. 오늘은 김훈의 남한산성이 그 텍스트입니다. 임진왜란에 이어서 병자호란을 다시 겪게 돼서 남한산성에 갇힌 조선 왕조, 과연 그들에게 이 재난은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찬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김훈의 남한산성 중에 몇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은 청나라 군대가 조선을 침략하면서 조선의 임금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약 1년간에 걸쳐서 고투를 했던 그런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남한산성을 쓰신 김훈의 발문을 하나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선생님의 그런 발문들은 아주 다 미문, 아주 아름다운 문장들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남한산성의 발문 먼저 읽어드리고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허송세월 하는 나는 봄이면 자전거를 타고 남한산성에서 논다. 봄비에 씻긴 성벽이 물 오르는 숲 사이로 뻗어 계곡을 건너고 능선 위로 굽이쳤다. 먼 성벽이 하늘에 닿아서 선명했고 성 안에 봄빛이 자글거렸다. 나는 만날 놀았다. 봄빛이 자글거렸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름의 햇빛은 이글거리는데요. 봄빛이 자글거리는 것, 이 느낌 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예터가 먼 병자년의 겨울을 흔들어 깨워 나는 세계하게 짓밟히는 내 약소한 조국의 운명 앞에 무참하였다. 그 갇힌 성 안에서는 삶과 죽음, 절망과 희망이 한 덩어리로 엉켜 있었고 치욕과 자존은 다르지 않았다. 말로써 정의를 다툴 수 없고 글로써 세상을 읽을 수 없으며 살아있는 동안의 몸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을 다 받아내지 못할진대 땅 위로 뻗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으리. 신생의 길은 죽음 속으로 뻗어 있었다. 임금은 서문으로 나와서 삼전도에서 투항했다. 길은 땅 위로 뻗어 있으므로 나는 삼전도로 가는 임금의 발걸음을 연민하지 않는다. 밖으로 싸우기보다 안에서 싸우기가 더욱 모질어서 글 읽는 자들은 갇힌 성 안에서 싸우고 또 싸웠고 말들이 창궐해서 줄인 성에 넘쳤다. 나는 아무 편도 아니다. 나는 다만 고통받는 자들의 편이다. 성 아래로 강물이 흘러와 성은 3개에 닿아 있었고 모든 봄들은 새롭기 짝이 없었다. 슬픔이 나를 옥죄는 동안 서둘러 작은 이야기를 지어서 내 조국의 성에 바친다. 발문을 읽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 중에서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하기 전 사신이 청나라 임금인 칸의 국서를 가지고 온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 숨통이 거의 끊어져 갈 무렵 청나라를 세운 칸은 조선 임금에게 국서를 보내어 명의 연호를 버리고 명에 대한 사대를 청으로 바꿀 것과 왕자와 대신을 인질로 보내 군신의 예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머리를 길게 닦고 양가죽 옷을 걸친 사신이 호위 군사를 부려서 칸의 국서를 수레위에 받들어 왔다. 칸의 문장은 거침없고 꾸밈이 없었으며 창으로 범을 찌르듯 문장은 달려들었다. 그 문장은 번뜩이는 눈매에서 나온 듯 했다. 칸의 국서. 내가 이미 천자의 자리에 올랐으니 땅 위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나를 황제로 여김은 천도에 속하는 일이지 너에게 속하는 일이 아니다. 또 내가 칙으로 명하고 조로 가르치고 스스로 짐을 칭하음은 나에게 속하는 일이지 너에게 속하는 일이 아니다. 너희가 명을 황제라 칭하면서 너희 신하와 백성들이 나를 황제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까닭을 말하라. 또 너희가 나를 도적이며 오랭캐라고 부른다는데 너희가 한 고을의 임금으로서 비단 옷을 걸치고 기와지붕 밑에 앉아서 도적을 잡지 않는 까닭을 듣고자 한다. 하늘의 뜻이 땅 위에 대세를 이루어 황제는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다. 너희가 그 어두운 산골짜기 나라에 들어앉아서 천도를 경영하며 황제를 점지하느냐? 황제가 너에게서 비롯하며 천하가 너에게서 말미암는 것이냐? 너는 대답하라. 너의 아들과 대신을 나에게 보내 기뻐서 스스로 따르는 뜻을 보여라. 너희의 두려움을 내 모르지 않거니와 작은 두려움을 끝내 두려워하면 마침내 큰 두려움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임금이니 두려워할 것을 마땅히 두려워하라. 너의 아들이 준수하고 총명하며 대신들의 문장이 곱고 범절이 반듯해서 옥같이 맑다하니 내 가까이 두려한다. 나의 어여삐 쓰다듬고 가르쳐서 너희의 충심이 무르익어 아름다운 날에 마땅히 좋은 옷을 입혀서 돌려보내겠다. 대저 천자의 법도는 무의를 가벼이 드러내지 않고 말먼지와 눈보라는 내 본래 즐기는 바가 아니다. 내가 너희의 궁벽한 강토를 짓밟아 너희의 백성들의 시체와 울음 속에서 나의 위엄을 드러낸다 하여도 그것을 어찌 상서롭다 하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먼 동쪽의 강들이 얼기를 기다려서 군마를 이끌고 건너가야 하는 수고를 끼치지 말라.
너의 좁은 골짜기의 아둔함을 나는 멀리서 근심하노라. 칸의 국서를 들고 온 칸의 사신 일행은 대궐에서 가까운 별궁에 보름씩 묵으며 기녀들을 불러들여 교접했다. 정삼품 접반사가 사신 일행을 수발했다. 사신이 자색을 타박하며 기녀를 내치면 접반사가 다른 기녀들을 들였다. 사신의 부강과 구종 잡배들이 내쳐진 여자를 끌어들여 품었다. 조정은 얼어붙었다. 아무도 그 두려움을 말하지 않았다. 네, 또 다른 재난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운 돈은 없다. 공짜 돈은 없다. 이런 생각 지윤경의 경제 이야기 진행하면서 많이 해보게 됩니다. 수입 범위 안에서 지출하면 남 빚질 일은 없는 건데 참 이게 살다 보면 쉽지가 않죠. 우선 수입 자체가 막막한 이들에게는 숨 쉬는 것 말고는 다 돈 들어가는 일 투성이니 빚 안 지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소비 행태를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돈을 쓰기에 앞서서 지금 이게 반드시 필요한 일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그런 거 말이죠. 정봉구의 생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